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행간을 짚어드리는 현미경 조선사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위쳐 아시죠? 은발의 게롤트가 돈 받고 괴물 처치하러 다니는 그 드라마요. 괴물 하나 잡으면 지금 금화 몇 입 받고 마을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꽤 낭만적이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판타지 속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있었거든요. 국가공인 괴물 사냥꾼이요. 그들의 이름은 차코갑사, 호랑이를 잡는 갑옷 입은 무사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멋짐이 철철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호랑이를 동물원 창살 너머로 보면서 귀엽네, 근데 약간 무섭네, 이 정도지만요. 조선시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그냥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왜냐면 이름을 부르면 진짜 나타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돌려 말했죠. 상군, 산의 왕님, 산신령, 산의 신령님, 아니면 대놓고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존댓말까지 써가면서요. 무서우니까. 당시 조선은 말 그대로 호랑이 공화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조선 구경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저 나라는요,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 사냥하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사람 사냥합니다.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 진짜 팩트였습니다. 실제 기록만 봐도 기가 막혀요. 경기도에서 호랑이가 사람 12명 잡아먹었다. 함경도에서 호랑이 때문에 마을 하나가 통째로 버려졌다. 강원도 산골에서는 낮에도 돌아다니지 말라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밤에 뒷간 가다가 물려가고 밤매다가 물려가고 나무하러 갔다가 물려가는 게 그냥 일상이었죠. 말 그대로 호환의 시대. 심지어 궁궐 한복판까지 호랑이가 쳐들어왔어요. 창덕궁 후원에 호랑이 나타나고 경복궁 담장 넘어오고 왕이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이 집 밖에 못 나가면 농사는 누가 짓고 세금은 어떻게 내란 말이냐. 처음엔 일반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봐라, 가서 호랑이 좀 잡아와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호랑이가 병사를 잡아 먹어버렸거든요. 역으로요. 조선의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혈통이라 덩치가 2m에서 3m의 몸무게가 200kg 훌쩍 넘었습니다. 온몸은 근육 덩어리, 턱 힘만 해도 소의 목을 한 방에 꺾는 수준. 일반 병사가 갑옷 입고 창 들어봤자 호랑이 앞에서는 과자 봉지입니다. 그냥 우지직 찢어지는 거예요. 기록 보면은 병사 20명 보냈는데 15명 죽고 5명만 죽다 살아서 도망쳤다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드디어 조정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일반 병사로는 답이 없어. 호랑이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맹수니까 맞서려면 우리도 특수부대가 필요하다. 인간 병기를 만들자. 오로지 호랑이만 사냥하는 최정예 특수요원을 그렇게 탄생한 게 차코갑사입니다. 오늘은요, 조선판 위쳐, 차코갑사들이 펼친 피 튀기는 범사냥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상훈을 상대했는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썼는지, 그 처절했던 사투의 기록들을 파헤쳐 보시죠. 자, 따라오십시오. 조선의 깊은 산속으로. 요즘 우리가 인사로 차 조심해 하듯이 조선시대 인사말은 호랑이 조심하소였습니다. 이게 호환이죠. 호랑이 재앙이라는 뜻. 그냥 수사적 표현? 아니에요. 진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검색하면은 호랑이 관련 기사만 약 700건이 넘어요. 나 호랑이 봤어요 하고 끝나는 목격담이 아닙니다. 사람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기록들이죠.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태종 13년 경상돼서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수백 명, 농사 포기하고 도망가는 마을이 속출해서 세금을 못 거둘 지경이었대요. 세종 17년 강원도 산골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47명을 물어 죽였습니다. 서당도 농사도 올스톱. 영조 20년 1년 동안 전국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백성이 100명 넘음. 그것도 절반은 대낮에 발생. 대낮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호랑이가 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배고프면은 낮에도 마을로 내려와서 농사 짓는 사람 덮치고 물 길러가는 아낙네 덮치고 아이들까지 습격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기노의 등장. 한번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는 학습을 합니다.
이거 사슴이나 멧돼지보다 훨씬 쉽네? 도망도 느리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약하고 만만하구만? 그래서 계속 사람만 노렸죠. 인간 전문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실록에 나오는 최악의 시기노가 평양 호랑이에요. 선조 때 기록인데요. 평양 근처 산에 나타난 호랑이 한 마리가 3년 동안 80명이 넘게 잡아먹었어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질 뻔했죠. 군대를 보냈습니다. 병사 50명이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출동. 결과는 이 호랑이가 병사들까지 습격했어요. 병사 7명 현장에서 즉사, 12명 중상. 결국 겁나서 퇴각. 두 번째는 병사 100명을 보냈어요. 무려 100명. 그래도 못 잡았습니다. 호랑이가 밤에 진을 친 병사들을 기습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와 목을 물고 숲으로 사라지는데 동료 맞힐까봐 아무도 못 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차코갑사 특수부대를 보내서야 겨우 잡았습니다. 그것도 희생자 3명을 내고서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세조 14년 창덕궁 후원에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뒷마당에 호랑이가 이로 어슬렁거린 거예요. 대통령 침실 100m 앞에 300kg짜리 맹수가 산책하는 거죠. 왕이 자다가 깼습니다. 밖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궁녀들 비명, 내시들 뛰어다니고 세조가 직접 갑옷 입고 활 들고 나갔어요. 임금이 직접이요.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 다행히 호랑이는 담 넘어 도망갔지만 당시 조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세조가 신하들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가서 그놈의 호랑이를 잡아오너라. 도성 안도 안전하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다 하겠느냐. 당시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해가 지면 아무도 밖에 못 나갔어요. 뒷간조차 못 갔죠. 그래서 집 안에 요강을 뒀습니다. 밤에 화장실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황청일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저녁밥 먹고 나면은 남자들은 죽창과 횃불 들고 마을 입구에 모여서 밤새 교대로 보초를 섰어요. 한 명이라도 졸면 안 됐습니다. 호랑이는 딱 그 틈을 노리거든요. 농사는요. 밭이 마을에서 멀면 아예 포기. 목숨이 소중하지 밭 몇 평이 소중합니까? 마을 바로 옆밭만 경작했어요. 그것도 낮에만. 그것도 10명 이상 모여서 한 명은 망 봤습니다. 호랑이 감시하면서요. 나무는요. 산의 나무가 지천인데도 못했어요. 나무꾼들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땔감이 모자라면 집 지붕을 뜯어서 뗐어요.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호랑이 똥. 호랑이가 영역 표시로 똥을 싸놓는데 그 냄새가 엄청났답니다. 마을 개들이 그 냄새만 맡아도 오줌 지리며 짖지도 못하고 꼬리 말고 떨면서 집 안으로 도망갔죠. 사람도 마찬가지. 산에서 호랑이 똥을 발견하면 그 길로 튀어야 했습니다. 이놈이 멀리 안 갔구나. 근처에 있겠네. 그리고 호식장이라는 풍습도 있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제대로 장례를 못 치렀어요. 시체를 못 찾으니까요. 호랑이가 뼈까지 깨끗하게 먹어치웠거든요. 그래서 빈관에 죽은 사람 옷까지만 넣고 묻었습니다. 조선시대 민간 묘지 가보면 호랑이에게 죽었다. 곧 쓴 묘비가 수두룩해요. 이렇게 호랑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자연재해급 재앙이었던 겁니다. 홍수나 가뭄은 기우제라도 지내고 지진은 피할 곳이라도 찾지만 눈앞에서 흰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300kg짜리 괴물은 기도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무당 불러서 구판 벌인다고 호랑이가 어이쿠 그간 미안했습니다 하고 물러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배고프면 또 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일반 징집병들로는 안 되겠다. 진짜 목숨 걸고 호랑이랑 맞짱 뜰 수 있는 미친 피지컬의 소유자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차코갑사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팔도에 방이 붙었어요. 나라에서 호랑이를 잡을 용사를 구합니다. 합격하면 정육품 벼슬과 토지, 노비를 하사합니다. 단, 목숨은 보장 못합니다. 마지막 줄 좀 보세요. 목숨은 보장 못한다. 국가가 대놓고 이거 좀 위험해요. 호랑이 잡다가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렸어요. 왜? 돈이 되니까. 하지만 차코갑사 아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UDT 707 특임대 선발 테스트 저리 가라였어요. 전국에서 조선 최고의 피지컬 괴물들만 모였죠. 첫째 키 최소 5척 7촌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73cm 이상. 그거면 나도 되겠네. 천만에요. 조선시대 평균 키가 150 후반대였거든요. 173cm면 요즘으로 치면 190cm 급장신입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놈, 그 정도는 돼야 지원 자격이 생겼어요. 둘째, 체중 최소 200근, 약 120kg 이상. 근육질 120kg요. 지방 덩어리 말고요. 요즘 보디빌더급 체격. 왜냐면 호랑이가 300kg인데 사람이 70kg이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덩치로 버텨야 했죠. 셋째, 이빨. 이빨 검사를 했답니다. 앞니가 다 있어야 하고 어금니도 튼튼해야 했어요. 왜냐고요? 산에서 며칠씩 야영하는데 말린 고기라도 씹어 먹어야 하는데 이빨 빠지면 굶어 죽겠죠. 이 체격 테스트에서 이미 지원자 중 80%가 탈락. 2차 시험. 무예 약 220m 밖에서 목궁을 쏴서 명중. 220m가 얼마나 멀지 아세요? 올림픽 양궁 관역거리가 70m예요. 그 3배가 넘습니다. 그 거리에서 10발 중 7발은 맞춰야 했죠. 기마사격. 말 타고 전력 질주하면서 좌우 각각 3발씩 총 6발을 쏘는데 4발 이상 명중. 생각해보세요. 달리는 말 위에서 흔들거리는 상태에서 활을 쏴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서 권총 쏘는 거랑 비슷합니다. 창술. 여기서부터 진짜였어요. 지프로 만든 호랑이 모형의 창을 찌르는 거예요. 10m 거리에서 전력 질주해서 찌르는데 집 호랑이의 목 부위를 정확히 뚫어야 했습니다. 왜 목이냐? 호랑이 급소가 목이거든요. 머리는 두개골이 너무 단단하고 몸통은 갈비뼈가 맞고 목이 제일 취약. 10번 중 8번은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바로 탈락. 여기서 또 남은 인원의 60%가 날아갔어요. 3차 시험. 완력. 너 힘 좀 쓰냐? 짐 들고 달리기. 양손에 각각 30kg짜리 짐을 들고 100보 이상 뛰기. 양손 합쳐 60kg. 요즘으로 치면은 30kg 덤벨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100m 달리기 하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일반인은 20m도 차에 못 갑니다. 왜 이런 걸 시켰느냐? 차코갑사들이 쓰는 등자창의 무게가 약 15kg, 일반 창이 7kg인 거 생각하면은 2배가 조금 넘었어요. 호랑이 가죽은 두꺼워서 가죽 두께만 2cm에서 3cm. 그걸 뚫으려면은 창이 무거워야 했습니다. 무게로 관통시키는 거죠. 게다가 호랑이가 창에 찔린 상태에서도 덤벼들었거든요. 그때 창을 버티지 못하면 호랑이가 창 타고 와서 사람을 물어요. 실제로 기록 보면 창을 찔렀으나 힘이 부족하여 호랑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물렸다. 활 70근, 약 42kg을 당기기. 요즘 양궁활이 약 10에서 15kg이에요. 70근은 그것의 3배. 합격 기준은 5발 중 3발 명중. 단순히 힘만 세면 안 됐어요. 조준 능력도 좋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절반 탈락. 4차 시험, 담력 테스트. 야생 멧돼지를 풀어놓고 맨손으로 제압하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멧돼지요. 무기 없이 맨손으로요. 야생 멧돼지는 사납고 빠릅니다. 덩치 100kg 넘고 이빨은 송곳니처럼 뾰족하고 돌진할 때 속도가 시속 40km. 사람 다리 들이받으면 뼈 부러집니다. 근데 그놈을 맨손으로 제압하래요. 방법은 돌진하는 멧돼지를 옆으로 살짝 피한 다음 그놈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서 제압 3분 안에. 실패하면 멧돼지한테 받쳐서 병원 가거나 겁먹고 도망가면 탈락. 이게 왜 필요했냐? 호랑이는 멧돼지보다 10배는 더 무섭거든요. 멧돼지도 못 잡는 놈이 무슨 수로 호랑이를 잡아요? 그리고 이 시험에는 숨은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리를 보는 거.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명체를 죽이는 걸 꺼립니다. 특히 거대한 동물은 더더욱. 근데 차코갑사는 달라야 했어요. 호랑이 앞에서 주저하면 안 됐거든요.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 멧돼지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죽일 각오가 된 사람. 시험관들이 그 눈빛을 유심히 봤던 겁니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전체 지원자의 약 5%만 남았습니다. 5차 시험. 깊은 산 속에 지원자들을 풀어놨어요. 주어지는 건 칼 하나, 활 하나, 화살 10개, 밧줄 하나, 끝. 7일 동안 살아남아라. 먹을 건 알아서 구하고 잘 곳도 알아서 마련해라. 단 산에서 나오면 탈락.
7일 동안 뭘 해야 했냐? 사냥해서 먹어야죠. 짐승 잡아서 구워 먹고 물 찾아서 마시고 불 피우고 비 오면 움막 짓고 매일 저녁 시험관들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뭘 잡았어? 토끼라도 잡아야 했어요. 못 잡으면 굶어야죠. 시험관들이 밥을 안 줬으니까. 왜 이런 테스트를 했냐? 실전에서 차코갑사들은 며칠씩 산속에서 호랑이를 추적했습니다. 보급? 그딴 거 없어요. 알아서 해결해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목적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밤에 심리전, 시험관들이 산속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짐승 소리 흉내내고 사람 비명소리 내고 심지어 호랑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그리고 지원자들 반응을 봤습니다. 겁먹고 떠는지, 불을 크게 피우고 웅크리고 숨는지 아니면은 침착하게 대응하는지를. 호랑이 사냥은 밤에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빛만 보고 쏴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겁먹으면 안 됐어요. 7일을 버티면 합격. 최종 합격자는 전체 지원자의 약 3%부터 5%까지. 100명 지원하면 3명부터 5명까지 붙었어요. 대우, 목숨 건 만큼 받는다. 이 어려운 테스트를 다 합격하면은 대우는 진짜 끝내줬습니다. 첫째, 신분 상승. 평민 출신도 양반 대우. 정식 벼슬 정육품 별 시위. 궁궐 경비도 서고 왕 호위도 하고 명예로웠죠. 둘째, 돈. 차코갑사 월급이 일반 병사의 무려 3배. 쌀로 환산하면 한 달에 쌀 대여섯 가마니.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였어요. 셋째, 포상금. 이건 진짜 로또. 호랑이 한 마리 잡으면 너 포상금이 쌀 20가마니. 거기다 호랑이 가죽은 차코갑사 목. 호피 한 장이 쌀 30가마니 값어치. 지금 돈으로 약 1,500만 원. 호랑이 한 마리만 잡아도 1년은 먹고 살았죠. 심지어 호랑이 뼈, 호랑이 쓸개도 비싸게 팔렸어요. 한약재로 쓰니까. 다 합치면 호랑이 한 마리가 쌀 50, 가마니 값어치. 대박. 그래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차코갑사들은 대부분 덩치가 산만하고 눈빛이 형형한 장사들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힘센 놈, 제일 겁 없는 놈.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랑이? 그래, 나도 무서워. 근데 그거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고. 자, 이제 실전입니다. 차코갑사가 출동하는 시기는 주로 겨울. 왜 겨울이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야 확보. 겨울은 풀이 죽어서 시야가 좋았어요. 여름 사는 풀이 사람 키보다 높거든요. 호랑이가 숨어 있으면 못 봅니다. 근데 겨울엔 다 말라 죽어서 앙상하잖아요. 둘째, 추적용이. 눈 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남으니까 추적하기 좋았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은 어른 손바닥보다 컸어요. 눈 위에 찍히면 확실하게 보였죠. 어디로 갔는지, 언제 지나갔는지, 심지어 덩치가 얼마나 큰지까지 추정 가능. 셋째, 먹잇감 부족. 겨울엔 먹잇감이 부족하거든요. 사슴이나 멧돼지도 겨울엔 숨어 지내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을 노렸죠. 피해가 제일 많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전라도 남원의 시기노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까요? 전라도 남원 어느 마을에서 호랑이가 사람 3명을 물어갔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조정이 움직였어요. 차코갑사를 출동시켜라. 차코갑사 10명이 선발됐습니다. 대장 1명, 부장 2명, 창수 4명, 궁수 3명. 짐을 챙겼습니다. 차코창 10자루, 활 5개, 화살 200개, 밧줄 20개, 화양 10포대, 횃불 30개, 말린 고기 한 보따리, 출발. 한양에서 남원까지 일주일, 도착하면 바로 작전회의, 마을 촌장을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물어갔소? 엿새 전 저녁 나절에 뒷산 계곡에서 나무하던 홍서방이 물려갔고요. 사흘 전에는 우물가에서 물 길러 가던 박씨 안하기, 어제는 밤 매던 김서방이 물려갔습죠.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 장소가 모두 산 근처구만. 호랑이가 이 마을을 자기 사냥터로 삼았어. 시기노로군. 시기노. 사람 맛을 들인 호랑이. 그런 놈이 제일 위험했습니다. 잡을 때까지 계속 사람을 노리거든요. 발자국을 보러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손바닥만 했어요. 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 놈이네. 발자국 너비가 15cm는 되겠는데 암놈이 아니라 수놈이겠군. 덩치 250kg은 좋게 넘을 거야.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250kg 수컷 시기노. 최악의 조합. 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발자국 방향을 보니 북쪽 계곡으로 올라갔구만. 저기 동굴이 있다 했지? 예, 깊이가 10m쯤 되는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가 호랑이 은신처일게야.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포위한다. 호랑이는 새벽과 저녁에 움직이니까 동굴에서 나오려는 걸 기습하자. 몰입꾼 30명을 모집했습니다. 마을 청년들 위험하지 않소. 뒤에서 소리만 지르면 돼요. 꽹과리 치고 북 두드리고 소리 질러서 호랑이를 동굴 쪽으로 몰면 돼요. 보수는 한 사람당 쌀 2가마니. 마을 청년들 눈이 반짝였죠. 네, 하겠습니다. 영하 20도의 산골, 아직 해도 뜨기 전 칠흑 같은 어둠,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치고 수십 명이 산을 포위했어요. 짝꽃갑사들은 동굴 입구 쪽에 진을 쳤습니다. 반원형으로. 궁수 3명이 뒤에서 활을 겨누고 창수 4명이 앞에서 창을 땅에 박고 버텼습니다. 몰입꾼들은 동굴 반대쪽 산 뒤편에 포진. 준비됐소? 예. 그럼 시작하시오. 꽹과리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쾅쾅쾅.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산이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쳤죠. 호랑이가 반응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으르렁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죠. 몰입꾼들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이놈 동굴로 안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돌파하려고 했어요. 몰입꾼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었죠. 몰입꾼들이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몰입꾼들은 원래 도망가야 했거든요. 호랑이를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목적. 호랑이가 달려가다가 뭔가 이상한데 이거 함정 같은데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굴로 도망가려고 했죠. 바로 그때 멈췄습니다. 눈치를 챈 거예요. 쏴라. 궁수 3명이 동시에 활을 쐈습니다. 화살 3발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화살을 피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싹 틀었어요. 겨우 한 발이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근데 깊게 안 박혔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엄청 두껍거든요. 호랑이는 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효했습니다. 산이 울렸어요. 진짜로. 돌이 굴러 떨어질 정도로 큰 소리, 호랑이 울음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은 사람은 몸이 굳어버린다고 해요. 생존 본능이 마비되는 거죠. 뇌가 이건 상대가 안 돼. 얼른 도망가야 돼. 신호를 보내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공포로 그 자리에 얼어붙는 거예요. 몰입꾼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겁먹고 오줌을 쌌어요. 하지만 착콕갑사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장이 외쳤습니다. 창수, 진영 유지, 궁수 계속 쏴라. 다시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4발. 한 발이 어깨에 박혔어요. 호랑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가 화났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호랑이가 돌진했습니다. 250kg 근육 덩어리가 시속 60km로 달려왔어요. 눈을 뚫고 땅을 박차고 이빨을 드러내고 거리 50m, 40m, 30m 궁수가 또 쐈습니다. 빗나갔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20m, 10m 호랑이가 공중으로 휙 뛰었습니다. 앞발을 쭉 펼치고 이빨을 드러내고 사나운 눈을 부릅뜨고 300kg짜리 근육 덩어리가 날아와 칼 같은 앞 발톱으로 후려치면은 말도 목뼈가 단번에 부러집니다. 사람은 뭐 그냥 두부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창수 중 한 명, 그냥 김대장이라고 부릅시다. 키 180cm, 몸무게 130kg 장사 김대장이 외쳤습니다. 받아라 이 새끼야. 차코창을 땅에 박았습니다. 비스듬히 날카로운 창끝이 하늘을 향하게 창 밑부분을 발로 밟고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점프한 호랑이가 내려옵니다. 중력과 함께 몸무게 250kg, 창이 호랑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푹. 호랑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항 근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창이 깊게 안 들어갔거든요. 갈비뼈에 막혔어요. 호랑이가 창을 타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앞발로 김대장을 할퀴려고 했어요. 바로 이럴 때 요긴한 게 등자창입니다. 창날 밑에 가로 막대기가 달려 있거든요. 호랑이가 거기 걸려서 더 이상 못 내려왔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창이 거의 부러질 것 같았어요.
김 대장이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쑥쑥 들어갔어요. 옆에서 다른 창수가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푹. 또 다른 창수가 반대편에서 찔렀습니다. 푹. 호랑이가 창 3개에 꽂힌 채로 발버둥쳤습니다. 피가 뚝뚝. 흰 눈을 붉게 물들였어요. 아직도 호랑이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싸웠어요. 본능이거든요. 호랑이가 허우적대다 뒷발로 창수 1명을 찼습니다. 퍽! 날아갔어요. 3m 날아가서 눈 속에 처박혔죠. 갈비뼈 3대 부러짐. 대장이 외쳤습니다. 몽둥이, 몽둥이, 저놈 머리통을 쳐라. 부장이 달려왔습니다. 손에 든 건 쇠몽둥이. 무게 10kg짜리 철토에 호랑이 머리를 냅다 내려쳤습니다. 쾅! 호랑이가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쳤어요. 쾅! 쾅! 드디어 호랑이가 쓰러졌습니다. 옆으로 넘어졌죠. 왜지? 눈먼지가 주변에 확 퍼졌습니다. 아직도 가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명독입니다. 대장이 다가갔습니다. 나리 시퍼런 단도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걸로 호랑이의 목을 쭉 그었어요. 피가 분수처럼 솟았습니다. 눈 위로 붉은 피가 물듭니다. 호랑이가 허공에 마지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죽었습니다. 착곡갑사들이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은 마구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가 빠지는 거였죠.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중상 1명, 경상 2명,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호랑이를 확인했습니다. 덩치를 쟀어요. 코부터 꼬리까지 2.8m. 몸무게는 대충 250kg 넘을 거였어요. 대장이 말했습니다. 좋아, 요놈 가죽을 벗기자. 조심해, 거기 발톱 조심하고.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호랑이를 잡았다. 잡았어. 술판이 벌어졌어요. 마을 촌장이 술과 고기를 내왔습니다. 착곡 갑사들은 웃으며 술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불 앞에서 술 마시며 무용담을 피웠겠죠.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걸. 그래도 웃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빛이 강하면 어둠도 깊다. 모든 영웅에게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합니다. 착호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힘 좋고 무기 들었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을에 착호갑사 10명 정도 들이닥치면은 마을 사람들이 떠받들었거든요. 존경심이죠. 두려움 반, 기대 반. 마을 촌장이 달려나와서 술과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겸손하게 받았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릴 떠받드네. 술도 주고 밥도 주고. 슬슬 착각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몰랐네. 그러다 보니 누군가 한 명이 선을 넘었어요. 어느 마을에서 착호갑사들이 민가에 내려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호랑이 잡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닭 좀 잡아와봐. 농부가 난색을 표했죠. 저희 집에 닭이 딱 1마리밖에 없는데요. 착호갑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1마리가 어쨌다고? 그럼 그거라도 내놔. 우리가 너네 동네 호랑이 잡아주러 왔는데 그깟 닭 1마리가 아까워? 탁! 테이블을 쳤어요. 농부 가족이 벌벌 떨었습니다. 결국 닭을 내줬어요. 어쩔 수 없었죠. 처음엔 닭 1마리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돼지, 그 다음엔 소. 더 심각한 건 부녀자 희롱이었습니다. 일부 착곡갑사들은 조폭이나 다름없었어요. 중종 12년 실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착곡갑사 아무개가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호랑이를 잡은 후 술에 취해 민가에 난입하여 부녀자를 희롱하고 물건도 약탈했다. 마을 사람들이 관에 고소했으나 착곡갑사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받았다. 가볍게 처벌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원인데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그런 인력은 귀하니까.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착곡갑사들이 학습을 했어요. 좀 심하게 해도 별일 없네? 선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호랑이 피하려다 늑대를 만난 격. 한 노인이 하소연했습니다. 차라리 호환이 나았소. 호랑이는 배부르면 안 오는데 저 작자들은 매일 와서 막 뜯어가오. 그리고 돈 문제. 호피는 당시 최고급 사치품이자 수출품이었어요. 호피 한 장이 쌀 30가마니, 지금 돈 약 1,500만 원, 왕실에서 쓰고 고위 관료들이 쓰고 중국 명나라 황제도 조선 호피라면 환장,
그래서 국가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차코갑사가 호랑이를 잡으면 반드시 관에 보고하고 호피는 국가에 상납하라. 대신 포상금 쌀 20가마니를 지급한다. 쌀 20가마니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시절 1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돈. 근데 호피 자체 가치는 쌀 30가마니, 10가마니 차이. 게다가 호피를 암시장에 팔면 쌀 40에서 50가마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밀수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차코갑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 나라에 바치면은 달랑 20가마니, 몰래도 팔면 50가마니, 30가마니나 차이 나잖아. 당연히 유혹이 생겼겠죠. 나중에는 차코갑사들이 호랑이를 잡아도 관에 보고 안 하고 몰래 가죽만 벗겨서 뒷구멍으로 파는 밀수 범죄가 성행했습니다. 선조 14년 기록, 차코갑사 초에 모등 3명이 강원도에서 호랑이 5마리를 잡고도 관에 보고 안함. 호피를 몰래 빼돌려 중국 상인에게 팔아 은자 200냥을 받음. 발각되어 엄벌. 은자 200냥이면 쌀 200가마니 값어치. 요즘으로 치면 1억 원. 그 시절 한양에 좋은 기와집 한 채 사고도 남을 돈. 처벌은 차코갑사직 박탈, 재산 몰수, 유배. 목숨은 건짐. 왜? 인력이 귀하니까. 돈이 걸리면 사람이 변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가죽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칼부림이 났어요. 광해군 인연 기록. 평안도에서 차코갑사 김모와 이모가 호랑이를 함께 잡았는데 호피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가 김모가 이모를 칼로 찔러 죽임. 김모는 살인죄로 참수형. 둘이 함께 호랑이를 잡았는데 누가 결정타를 날렸는지 애매했답니다. 결국 이모가 죽고 김모는 참수당했어요. 호피 한 장 때문에 2명의 차코갑사가 사라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 자, 호랑이 잡던 영웅들이 왜 갑자기 타락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을까요? 첫째, 감시의 사각지대. 활동 무대가 인적 드문 깊은 산소. 관아랑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거기서 뭘 하든 누가 알겠어요. 둘째, 배짱. 사고를 쳐도 나라에서 함부로 목을 못 쳐요. 이만한 피지컬을 가진 인간 병기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 세게 나가도 못 자르네? 학습. 셋째, 돈의 유혹. 호피 한 장이면 공식적으로 1년치 식량, 몰래 팔면 2년에서 3년치. 눈앞에 로또가 있는데 안 흔들릴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넷째, 권력의 맛. 마을 가면 사람들이 떠받들지. 관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지. 우쭐해지면서 괴물을 잡으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꼴. 영웅과 악당은 종이 한 장 차이. 결국 숙종 때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제도를 확 뜯어 고친 거죠. 첫째, 감찰관 배치. 부대마다 감찰관을 딱 붙여서 행동 하나하나 감시. 둘째, 처벌 강화. 예전 같은 솜방망이는 끝. 민가에서 물건 하나라도 약탈. 바로 곤장 사정없이 100대 플러스 파직. 셋째, 포상금 인상. 포상금을 쌀 25가마니로 인상. 밀수 유혹 감소. 넷째, 순환 근무제. 1년마다 근무지 이동. 유착 방지 효과가 있었냐고요? 기록을 보면은 확실히 민원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사람 욕심이란 게 제도로 지금 완벽하게 막아지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이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나타나고 백성은 계속 죽어나가니 완벽하진 않아도 누군가는 호랑이와 맞서 싸워야 했으니까요. 변화, 조선 후기, 조총이 보급되면서 차코갑사의 위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조총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했는데 위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철환이 날아가서 갑옷을 뚫고 화살보다 훨씬 강했어요. 조선도 급하게 조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생각했죠. 이거 호랑이 잡는 데 쓰면 좋겠는데. 맞아요. 조총은 호랑이 사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창은 조용하고 고장도 안 나고 비와도 쓸 수 있었지만 가까이 가야 해서 위험했어요. 힘도 엄청 필요했고. 반면 조총은 멀리서 쏠 수 있었습니다. 50m 밖에서도 호랑이를 잡았어요. 힘이 덜 들었죠. 반가소에만 당기면 됐으니까.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시끄러웠고 한 발 쏘면은 재장전 하는데 30초나 걸렸고 비 오면 화약이 젖어서 못 썼고
고장도 잘 났죠. 그래도 조총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창으로 호랑이 잡으려면 10m 안까지 접근, 정말로 목숨 걸어야 했죠. 근데 조총은 50m 밖에서 탕 한 방이면 끝. 차코갑사들도 조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때부터 차코갑사 부대 구성이 바뀌었어요. 예전 창수 7명, 궁수 3명 이후 창수 3명, 궁수 2명, 포수 5명. 포수가 주력이 된 겁니다. 사냥 방식도 바뀌었어요. 호랑이 발견하면 그 포수 5명이 50m 간격으로 반원형 포진, 몰입꾼이 호랑이를 몰아내면 일제 사격, 탕탕탕탕탕,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창수들이 마무리. 효율이 확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호랑이 한 마리 잡는데 하루 이틀 걸렸는데 조총 쓰면 몇 시간이면 끝. 게다가 안전, 차코갑사 사망률이 확 떨어졌어요. 영조 때 기록을 보면 이제 차코갑사에 조총을 지급한 이후 호랑이 사냥 중 사망자가 전년 대비 70% 감소.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호랑이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조총이 보급되면서 호랑이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어요. 17세기 초 약 5,000마리, 18세기 말 약 1,000마리, 19세기 말 약 500마리, 100년마다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차코갑사들의 활약도 있지만은 일반 포수들도 호랑이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호랑이 사냥이 차코갑사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인이 호랑이 잡는 건 거의 불가능. 근데 조총이 생기면서 용기 있는 포수라면은 호랑이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피 한 장에 쌀 30가만이잖아요.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었죠. 산의 호랑이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에 맞서 최전선에 섰던 그들의 용맹함은 여전했습니다. 고종 때까지도 차코갑사 제도는 유지됐어요. 비록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필요했거든요. 결말은 좀 씁쓸합니다. 그 많던 조선의 호랑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차코갑사들의 활약으로 개체수가 줄기도 했지만 결정타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10년 일본이 이제 조선을 강제 점령, 일본 총독부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수 구제 사업,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호랑이, 표범, 늑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제일 해로운 짐승은 바로 자기들인데 웃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산림 개발을 해야 하는데 호랑이가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였어요. 호랑이 토벌에는 숨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스포츠 헌팅. 일본 귀족들이 조선에 와서 호랑이 사냥을 즐겼어요. 이 트로피 헌팅이죠. 조선 호랑이 잡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냥 무자비하게 호랑이를 학살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2년까지 총 32년간 공식 기록만 호랑이 97마리 사살, 표범 624마리 사살, 늑대 수천 마리 사살, 비공식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겁니다. 1920년대부터 한반도 남쪽에서 호랑이 목격담이 급감, 1924년 경주에서 호랑이 한 마리 발견, 바로 사살, 1944년 경남 밀양에서 호랑이 목격, 그 이후로는 없어요. 한반도 남쪽에서 호랑이는 진짜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산이 불바다, 폭격, 소위탄, 숲이 불타고 짐승들이 도망가고 혹시 살아남은 호랑이가 있었다면 그때 다 죽었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반도 남한에서 호랑이 목격담은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그 호랑이 잡는 전사들을 만난다면은 술 한 잔 따라 드리고 싶네요. 형님들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맘 편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묻고 싶어요. 형님 무서우셨죠? 호랑이 딱 봤을 때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당장 죽을 수 있는데 무섭지. 당연히. 근데 뒤에 힘없이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안 막으면은 저 사람들 그냥 다 죽잖아. 그래서 버텼어. 그게 영웅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무서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용기죠. 차코갑사들에게 경례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오늘 현미경 조선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판 위쳐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차코갑사 이름은 잘 몰라도 그들이 해낸 일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이 호황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목숨 걸고 호랑이와 싸운 무명의 전사들 덕분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 기록에 묻힌 사건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다음에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